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논쟁이 또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이거 참 오래 가고 있고 유통업계 판을 바꾸는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이커머스부터 대형마트 또 편의점, 백화점까지 유통기업들은 또 어떻게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구별해 봐야 할지 이분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L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통업계에 관통하는 키워드 네. 그 리포트를 통해서도 선택의 시대라고 꼽으셨다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선택의 시대? 지난 10년 동안 이 내수 시장 그리고 소비 시장을 좀 관통했던 키워드가 합리적 소비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국민소득 올라가면서 이제 그리고 또 SPA 같은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니클로나 자라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탄생하면서 약간 중저가에 있는 제품들은 소비가 안 되고 명품과 이제 SPA로 양분화되고 이제 그 약간은 애매한 가격대에 있는 브랜드들 옷뿐만 아니라 모든 게 좀 소비가 안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게 과거 10년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 쪽에서는 흥미롭게도 보석과 시계가 두 자릿수씩 꾸준히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비싼 거. 비싼 잘 거. 팔리던 건 네. 계속 잘 팔리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저가도 완전 초저가. 다이소를 필두로 해서 중국 이커머스도 이제 한국의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전에 저렴했던 것들이 조금 더 마진을 제하고 저렴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가는 것들. 그래서 지난 이제 금리가 높았던 이 최근 2, 3년을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를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될지를 지금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학습하고 있는 게 최근 소비자들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도 많지 않았고 네. 유통 채널도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네, 몇 가지. 네, 몇 가지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이커머스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채널들이 만들어졌고 더불어서 또 외국 기업들도 조금 더 이제 인터넷 통해서 뭔가 보더 없이 그러니까 국경 없이 좀 더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유통업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로 가고 있는 게 소비자들의 선택이기도 하고 또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또 기업들의 또 과제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는 것 자체가 유통업체들의 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다면 그리고 과제 중에 하나였다면 최근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그 업체 자체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까? 네. 그 정도로 그러면은 극단으로 소비가 나뉜다는 네, 거잖아요. 완전 극단인 게요. 이게 저는 사실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명품 소비가 많이 늘었던 게 이제 가방을 많이 구매하셨던 것 같고. 당시 저금리 시절에. 그렇죠. 더불어서 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시다 보니까 좀 남아있는 그런 잉여 자금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방이나 명품 쪽. 근데 과거에 저희가 잡지 보면은 예. 명품 가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거의 뭐 항상 가격표는 알수 있죠. 가격 미정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명품에 대한 이미지를 좀 고급스럽게 하고자 이제 그렇게 좀 또 노렸던 것 신비스럽게. 같은데 예. 근데 요즘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다 각자 닷컴 사이트 그러니까 각자의 브랜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자사몰. 그렇죠. 그리고 예. 온라인 통해서 구매도 가능하고 그렇다 보면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가격이 얼마고 그러면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면서 가방을 많이 구매하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소득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진짜 돈이 많다는 거를 보여주려면 이제는 가방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 뭐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내가 진짜 돈이 더 올드머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시계나 보석처럼 조금 더 비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수요가 더불어서 금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최근에.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빌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내용 때문에 또 업체들이 계속해서 인상을 올려요? 단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살려면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이제 보석과 시계 쪽이 백화점에서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완전히 극단으로 가네요. 네. 9280님이 오리나 연구원이 이름 예쁘시다고. 아, 근데 감사합니다. 오리나라고 보내주셨어요. 린입니다. 린. 네. 오린 감사합니다.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이커머스 업계 이야기할 때 쿠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3,300만 명이 넘는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이게 네. 과연 유통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꿀 만한 일인가? 소비자들은 되게 이제 막 분노까지도 하시는데 그렇죠. 실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까? 먼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일간 활성 사용자 수라고 부르는 이제 DAU 같은 경우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 11월 대비해서 봤을 때는 한 9%가 빠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매일 접속을 해서 실제 뭐 사는 사람들 그렇죠. 9% 빠진 거면 많이 빠진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쿠팡이 뭐 그 활성 사용자 수로 봤을 때는 거의 목에 찬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당 구매하는 금액을 높여줘야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웬만한 분들은 다 쿠팡을 쓰시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쿠팡이 최근에 강조했었던 그런 서비스 중 하나가 뭐 알럭스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명품 그쵸, 전문관. 네. 고가의 이제 사치품 전문관이었는데 그쵸. 그거 얼마 전에 5만 원 그 보상 쿠폰 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자기네 이제 2만 그 원 들어가 있었죠. 여행 플랫폼하고 맞아요. 그 사치품 파는 플랫폼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비판이 거세졌었죠. 사실 그렇게 봐도 뭐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이 왜냐하면 총 5만 원 중에서 쿠팡 트래블에 배정된 게 2만 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알럭스가 2만 원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쿠팡 일반 마켓플레이스 그다음 5천 원 그다음에 쿠팡 이츠 5천 원 이렇게였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뭔가 신규 서비스를 조금 더 사용하게끔 만들게 그렇게 좀 배치를 해놓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일간 활성자 사용자 수가 이제 12월 초쯤에는 아무래도 진짜 내게 유출됐는지 뭐 그리고 또 이것저것 뭐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조정하시는 분들 특히나 개인 그 고유 통감 그 번호 직구하실 때 쓰시는 그런 것들 뭐 삭제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뭐 네.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잠깐 좀 활성 사용자 수가 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약간은 빠진 상태고 사실상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이라는 이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14년 정도부터였으니까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유통업체들 및 이커머스 업체들이 쿠팡에 준하는 배송 서비스로 많이 진화를 실제는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 써도 뭐 새벽 배송도 그쵸. 되고 다음 날도 그쵸. 오고 하니까.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그렇게 되고 또 네이버 같은 업체들이 풀필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쿠팡처럼 재고를 미리 물류센터에 갖다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물건이 배송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배송 시간이 좀 단축되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이버도 꽤 이제 지금 배송이 굉장히 좀 고도화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 인식이 쿠팡이 제일 빠르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다른 서비스들을 체험하거나 사용해볼 기회가 딱히 없었던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 이슈 통해서 다른 이커머스의 그런 서비스들도 체험을 실제로 해보면서 이것도 되네? 이것도 이렇게 빨리 오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퍼지게 되고 이런 게 좀 이커머스 시장의 좀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전환점이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쿠팡에 익숙해지셨던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2010년대 중후반에 티몬, 유메프, 쿠팡 그 3사가 막 경쟁을 하다가 쿠팡이 이겼는데 네. 자기네 중심으로 접속하게까지는 만들어놨는데 이참에 다른 데도 한번 써볼까 했는데 별 차이 안 나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느끼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9%나 거기 이제 빠져나간 거고 네. 쿠팡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사도록 또 소비자들을 유도를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이 쿠팡의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한테 기회로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새로운 뭔가를 막 내놓고 합니까? 그래서 네이버는 지난해 이제 컬리하고 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안에 접속하시면은 컬리 N마트라고 이제 네이버의 N자를 따라서 컬리 N마트라는 서비스를 하고 뭐 있는데 신선식품 같은 거? 네. 장보기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잦게 소비하는 이런 품목들이 먹는 거 그리고 그쵸. 매일매일 장보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장보기 서비스를
전통 유통업체랑 같이 협업해서 했었었는데 사실상 그냥 단순 입점에 불과한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제 서비스를 작년 하반기에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해서 조금 더 고객을 묶어두게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고 컬리 같은 경우도 지난해 보셨겠지만 1, 2, 3분기 다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매출액이 이제 5천억 후반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영업 이익으로는 흑자 낼 수 있는 그런 체력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이마트 밑에 있는 스타컴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어려웠었고 지난해 특히 이제 대한통운과 협업하면서 여름에 더워가지고 네. 막 박스가 이게 안에 있는 물건들이 녹아서 막 박스가 젖고 막 배송 품질에 좀 이슈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회하고자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쿠팡의 경쟁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업체들로 이제 하여금 뭔가 좋은 기회를 맞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런 쿠팡의 위기로 인해서 경쟁 업체들에겐 기회가 되는 거고 그쵸. 또 경쟁이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면 네. 소비자한테는 또 좋은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럼요. 네. 중국 업체들도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른바 네. C커머스라고 해서 네. 알리익스프레스, 뭐 네. 테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여기는 최근 흐름은 어때요? 여기도 일단은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봤을 때는 테무가 이제 쿠팡이 1위고 그다음 네. 테무가 2위로 지금 이제 활성 이용자 수는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알리요, 그래서 테무요? 테무요. 테무가? 네네 테무가 이제 한 793만 명 지난해 이제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고 지금 알리가 992만 명이니까 이제 2등이고 테무가 3등입니다. 그러니까 알리, 쿠팡이 1위 그다음에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3위가 테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3등이 다 중국 업체.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확실히 이제 싼 금액으로 많이 침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중국이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뭔가 생산이 많이 된 그런 물량들이 좀 과잉인 상태고 그런 것들을 사실상 덤핑하기 좋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자국에서 보니까 과잉 생산해 놓은 거 그냥 싼 값에 다 싸게 한국으로 이제 밀어내고.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이커머스 침투율도 좋고 또 중국이랑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배송에도 뭐 그렇게 불리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강조를 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알리익스프레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기 이마트 쪽이랑 JV 맺어가지고 이제 그쪽 온라인 스타컴 지마켓 쪽이랑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올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지마켓이 협업을 네. 하면서.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커머스에서 사실 중국에서 많이 물건을 떼오셔가지고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하시는 그런 일반 셀러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예를 네. 들어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아하. 입점하시거나 쿠팡에서 뭐 물건 파시거나 이런 분들 많았고 사실 그 마진이 내가 이제 소싱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부당한 이익은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공수가 들어가는 그렇죠, 뭐 거다 유통. 보니까 그렇죠 예. 유통이니까 들어가는 건데 이런 똑같은 품목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팔리는 거 더 싼 가격에 팔리는 걸 보고 소비자들이 마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고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런 유통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내가 직접 사면 훨씬 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직구할 때 뭐 배송 대행지 네. 거쳐야 되고 뭐 몇 단계 거쳐야 되게 그쵸.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냥 다 간편하게 할 수 네. 있고 5천 원짜리 사서 10,000원에 이제 파시던 분들의 또 입지가 좁아진 거고. 그렇죠. 마진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고 저도 최근에 중국 사이트에서 옷을 좀 몇 개 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입을만해요. 좋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 그 이커머스도 운영을 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쌓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 위주로 미리 인천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물류 창고에서 배송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좋아하는 것들. 거를 이미 이제 어떤 걸 많이 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노출도 많이 되고 구매할 공산이 훨씬 더 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한국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샀던 거는 거의 이틀 만에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또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또 마케팅 네네네. 강화하고 막
거의 그 이제 공습처럼 막 밀고 들어오는데 네. 쿠팡에 대한 견제와 제재가 강해질수록 중국 업체들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그 전체 매출 규모 및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활성 사용자 수는 그런데 점유율로 봤을 때는 쿠팡과 네이버가 사실상 이 저희가 모든 거를 사는 그런 롱테일, 그러니까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양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쿠팡의 입지가 좁아지면 가장 좀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및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커머스 서비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카테고리가 쿠팡 네이버가 더 넓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형마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형마트는 계속 힘들죠. 네.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형마트 플레이어가 크게 3사, 그래서 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인데 네. 홈플러스가 작년 이제 3월부터 어려워지면서 지금 남아 있는 업체들은 사실 시장 자체가 커지진 않지만 제 홈플러스 반사 이익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지난해 몇 개 닫았던 점포 인근에 있는 이마트 점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세가 좀 양호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점포가 이제 그 주변 상권에 있어서 여러 개 있었던 게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단 생겼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다만 뭐 이제 홈플러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될지는 계속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의 또 그런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입점하신 그런 또 상공인분들의 그렇죠. 이슈도 같이 엮여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과거 티몬 IMF 이렇게 파산했을 때에도 다 정리되는데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기업회생 신청한 게 지난해 3월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좀 올해 초중순까지는 좀 기출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렇게 MBK 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인수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했고 네.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몇 개 점포 폐점하고 부동산 팔면서 좀 홀쭉하게 만들었는데도 아직은 구매 의향자들이 또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더 쪼개요? 뭐 기업형 슈퍼마켓을 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대형마트라는 업태 자체가 저희 뭐 국민소득 10,000불 조금 넘었을 때 같이 흥했던 그리고 또 이커머스가 이렇게 침투하지 않았을 때에 좋았던 업태다 보니까 사실상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도 이제는 2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더불어서 그 유통산업발전법 저희 대형마트 일요일에 못 가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쉬는 거 때문에 조금 더 업태가 쪼그라든 것도 있고 해서 뭐 매각을 점포단으로 봤을 때도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래서 땅 정도 일 것 같고 자가점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계속 더 쪼개서 매각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게 이게 국민소득 $10,000 시대의 전략, $20,000 시대의 전략, $30,000 시대의 전략은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네. 요즘에 겨울인데 사람들이 스키장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20,000 시대의 네, 스키장이라고. 그렇죠. 와인도 그랬고 저희 한창 그 일본 만화 신의 물방울이 그거 네네. 유행했을 때 거의 이제 와인을 막 정점으로. 다들 공부하고 뭐 맞아요. 그랬던데 지금은 뭐 어디든 그냥 와인 그게 와인이 소비하는 게 흔한 너무 일상이 됐잖아요.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아노도 $20,000 이상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안 치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은 다른 악기로 이제 그렇겠죠. 저 어릴 적만 해도 그쵸 다 피아노 갔으니까요. 왜 플룻, 바이올린 하는 그런 거 안 친구들 했죠. 엄청 부자였는데 맞아요. 요즘엔 뭐 바이올린이 뭐 5만 원짜리도 맞아요, 있고 하니까. 맞아요. 운동도 태권도여서 지금은 뭐 아이스하키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게 또 유통 시장에도 그 영향이 또 있다라는 네. 거. 이게 또 오프라인, 온라인이 계속해서 또 격변을 하면서요.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전통적인 이것도 전통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창고형 할인 매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여긴 또 엄청 잘 된다면서요. 여기서 또 너무 잘 되죠. 일단 재밌고 그리고 재밌어요?
품목들이 아무래도 일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거랑은 좀 다른 품목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그 자체 PB 상품인 컬클랜드라는 PB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제 뭐 미국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또 코스트코는 이런 음식 쪽이나 뭐 히트 제품들 같은 것들을 SNS 통해서 바이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회수를 끌기에 되게 좋은 콘텐츠 중 하나가 네, 그런 업체들 채널들에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뭔가 찍어서 보니까. SNS에 올렸을 때 반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쵸. 물건들, 뭐 장소. 예, 이번 달 신제품 미쳤다. 뭐 이것도 나왔어요. 뭐 코스코 뭐 필수 뭐 구매템 뭐 소개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바이럴이 됐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 이걸 나눠보면은 사실 그 한 개 단위당 단가는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뭐 최근에 여러 가지로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을 끌었다 보니 계속해서 또 성장세는 또 창고형 할인점 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네. 양극화 소비 네. 또 창고의 할인 매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택을 단가로 받는 보면. 거죠. 예. 개당으로 나눠보면 싸니까. 싸니까. 근데 갔을 때도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코스트코랑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뭐 격차가 좀 좁혀지거나 이런 것도 나타나나요? 이마트 안에서 이제 트레이더스 실적이 나쁘진 않기는 한데요. 근데 규모 자체는 사실 코스트코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스는 저희가 회원비가 없지만 이제 코스트코는 회원비를 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마진 차이도 약간은 업체 딴에서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그 아까 홈플러스 이야기할 때 기업형 슈퍼마켓,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하죠. 네. 거기 이름은 네. 그 SSM이라고도 네, 하나요? 맞습니다. 예. GS 더 프레시도 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 슈퍼 등등도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또 이렇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던데 요즘에는 어때요? 갑자기 좋았다가 지금은 또 잠잠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 갑자기 이제 확 올라왔는데 그때가 금리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근거리 위주로 소량 구매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그런 그래서 한창 배달비 막 이제 올라가지고 아하. 배달 안 시켜 먹는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같이 이제 반사 이익을 받고 또 올라왔던 것들이 근거리의 그런 SSM들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까지 굳이 주차를 해서 막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온라인으로 시키기에는 배송비가 부담이 되고 네네네네. 그럴 때 집 근처 가서 뭐 사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네. 사실 온라인으로 무료 배송 받으려면 한 4만 원 정도는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애호박, 뭐 대파 이런 거 사가지고 4만 원 채우기가 생각보다 그렇죠. 예, 쉽지 된장찌개 하나 않고. 끓이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금리 높아지면서 잠시 소비를 좀 줄였을 때 뭐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또 지갑을 또 얇아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절약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 이제 SSM이 잠깐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왜 그 낙수 효과 같은 거 이야기 많이 할 때 네.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오르고 네. 코스피도 지금 4,500 넘어가고 하면 네. 유통업체 쪽으로 뭔가 좀 소비가 늘거나 네. 이게 왜 자산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 거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바로바로 연결됐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좋고 주식시장 시장 좋으면은 이제 백화점 매출이 올라왔고 여자분들이 이제 여성 패션 쪽 네. 올라가고 그리고 또 같이 가셔서 이제 남자분들 것도 같이 사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패션 쪽이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채널 및 이제 브랜드로 또 다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신사 같은 업체들이라든지 온라인으로. 네, 저처럼 뭐 중국 이커머스에서 옷을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서 그런 게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요즘에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뚜렷하게는. 주가 올랐다, 돈 벌었다, 보너스 나왔다, 백화점 가자가 아니라 네네네네. 다 흩어지는 거네요. 흩어지는 거죠. 편의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실 편의점이 코로나 때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호황이었다가 네. 한 2년 전부터는 점포수가 오히려 줄기 시작했잖아요. 네. 여기는 다 성장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장이 일단은 점포 수는 거의 다 왔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한 점포당 커버하는 인구 수가 이제
이제 수년 전 기준으로 한 2,300명 정도. 네. 우리나라 점포 한 개당 커버하는 인구수가 1,900명 정도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점포가 많다 보니까 빽빽하게. 네, 한 점포당 커버하는 인구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도 2배가량 넘고 남한 기준으로 그리고 또 그 인구 수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점포가 그렇게 빼곡하게 많다는 거는 출점이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점포 수가 아니라 점포당 매출액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과거에도 이제 한 200만 원 초반대였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과거 김혜자 도시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 간편 식사, 뭐 HMR 이런 것들이 매출이 붙으면서 네. 조금 커질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비중이 막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편의점 업체들한테는 좀 과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인 같은 것도 갖다 팔고 네. 선물 세트도 팔고 네, 위스키도 팔고 뭐 어떤 편의점은 금도 팔고 막 네, 하는데 네. 그게 당장 이익률이 올라오는 데는 뭐 많이 막 숫자로 막 바로바로 나타나진 않나 봐요. 네, 그리고 뭐 점포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네요. 그 오리나 연구원이 주목하고 있는 게 담배값이에요. 네, 네, 네. 지금 편의점 점포에서 사실 이 음식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담배 매출 비중이거든요. 네, 여전히 38% 정도입니다. 와. 그러니까는 사실 담배값이 오르면은 사실 마진은 제일 좋지 않은 품목이긴 해요. 다른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대비해서 그렇지만 워낙에 매출 규모가 이제 크고 그리고 담배값이 2015년에 80% 올랐을 때 네. 이제 판매 금액 자체가 올라버리니까 판매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똑같은 수익성이어도 이제 이익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금액 기준으로. 네, 그림으로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10년 동안 담배값 인상이 없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해서 약간 담배값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담배값이 좀 낮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올해 만약에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은 편의점 업체들한테는 좀 호재로 볼 수 있는 그런 근데 부분들이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를 때는 올랐죠. 네. 정말 충격적으로 높은 인상률이었는데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담배 끊었거든요. 아, 겸사겸사. 아, 근데 4,500원에서 물론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네. 지금 4,500원은 다른 물가 대비 비싸 보이진 않는 그런 일종의 착시 효과도 그렇죠. 나타나는데 커피도 못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니까요. 근데 어떤 여기서 데서는. 네. 뭐 한 5,000원, 5,500원 이렇게 되면 담배 판매량이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때 끊으셨던 분들이 예. 한 3개월 만에 다 돌아오셨거든요. 판매량이. 그래서 저도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네. 그때 끊으셨다고 해서 다시 안 돌아가신 분들 중에 예. 한 분이시군요라고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3개월 정도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다가 이제 다시 또 회귀하는 모습들이 과거 나왔었다 보니까 사실 끊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그때 점포 그때 편의점 점포 수랑 지금 편의점 점포 수랑 또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의점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 보니까 이제 담배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혜는 조금 더 클 수 있겠죠, 효과가. 또 이런 걸 또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LS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사나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 공판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의 구형도 진행될 예정인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22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유엔이 올해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은 성장률이 2.9%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2026년 1.8%, 2027년 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LS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와 함께 계속해서 유통산업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항상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내실이 질적으로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백화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백화점이 뭔가 경기 안 좋으면 실적 빠질 것 같은데 의외로 탄탄해요. 아, 네. 외국인들 효과가 또 요즘에 기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네. 백화점을 많이 찾아가요? 우리나라 백화점을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많이 오시면 면세점 예. 무조건 갔잖아요. 근데 외국 그 매출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외국인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80% 되고요. 네. 내국인이 나머지다 보니까 외국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환율도 그렇게 최근에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이제 면세점에서 달러로 구매하시니까 그랬고 더불어서 이제 쇼핑 패턴이 과거처럼 뭔가 유행하는 한국 제품들의 대기업 제품들을 세트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뭘 좋아하는지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요새 핫한 그런 제품들을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착화하면서 아시겠지만 명동의 다이소 가보시면은 밤에 완전 불해성이에요. 네. 12층짜리 건물에 있는 그 다이소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실제로 쇼핑하러 가시기도 하고 올리브영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백화점들도 이런 수혜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가서 뭔가 관세 같은 거 덜 내고 좀 더 네. 싸게 사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현지인처럼 그 그쵸.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서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인기 있는 걸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간 거죠. 생각해보시면 저희도 뭐 유럽 갔을 때 뭐 현지인 맛집 가고 싶잖아요. 관광객들 많이 가는 맛집보다는 뭐 진짜 현지인들이 뭐 먹는 크루아상집 뭐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SNS 콘텐츠 통해서 되게 이제 대중화되고 일상화되고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가 주요 관광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명동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서울 여의도 네네네네. 그리고 뭐 신세계 본점이나 이제 롯데 본점 같은 그런 쪽에 외국인 매출 비중이 거의 18에서 2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10년 전에 중국인 관광객 많이 왔을 때보다도 좀 높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보다는 조금 더 다변화된 그런 국적의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쇼핑하시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가 이제 면세점이 아니고 백화점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백화점은 뭔가 좀 쇼핑을 하러 가는 네.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 네네네. 자주 가는 곳이 마트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 있었었는데 네네네네. 오히려 요즘에는 백화점에 경험하러 가고 놀러 가고 그쵸, 놀러 하는 가고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들도 과거와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 화장품에서 K뷰티에서 보통 인디 브랜드라고 말하는 그런 중소형 브랜드 그리고 네. 또 새로운 브랜드 올리브영에 많이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글로벌리 인기를 끌면서 같이 성장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의류 쪽에서도 최근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불리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들 그러니까 보면은 막 디자인의 이름 단 브랜드들.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마땡킴, 네. 뭐 마르디 매크르디, 그러니까 최근 2-3년간 갑자기 이제 흥하게 된 그런 브랜드 매출로 한 1,000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률 2자릿수씩 나오는 그런 신진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무신사나 뭐 29cm나 W 컨셉 같은 이커머스 채널에서 많이 이제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고 또 외국인들이 또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사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유행하는 한국에서 브랜드인데. 유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한남동에 있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이제 점포가 오프라인 점포 중에서 이제 외국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그런 점포들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들을 백화점들이 또 집객을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랑 달리 전통적인 그런 대기업 위주의 패션 브랜드들보다는 또 그런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그래서 더현대 서울 지하 2층 가보시면 이제 깔려 있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들을 통해서 집객 유치하고 그런 것들이 또 외국인 매출을 또 만들어내는 데 기여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 브랜드. 그렇죠. 독립 인데 브랜드. SNS에서 소문 퍼지고 외국인들이 알아보고 하는 한국의 브랜드를 또 유치를 해서 또 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고
그래서 보면은 백화점의 그 내부가 확실히 시간이 가서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고급화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영패션 막 이렇게 거의 스트릿처럼 또 막 그쵸. 꾸며놓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평당 매출액이 되게 중요했다 보니까 네. 한정된 점포에다가 최대한 많은 매장을 넣어가지고 이제 효율을 만들어내는 그쵸.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 대리석 바닥에 막 그렇죠.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사라졌고요. 그냥 널찍널찍하게 동선이 좋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뭘 굳이 사러 간다기보다 그냥 경험하고 뭐 팝업 스토어도 보러 가고 뭐 뭐도 하고 전시도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체험하는 공간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오게끔 오래 그쵸. 머물게끔 하면 네.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러 가고 사진만 찍으러 가고 구매는 안 한다 이런 평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식품이나 명품 같은 매출 비중이 꾸준히 좋은데, 근데 이게 사실상 수익성에는 그렇게 도움은 이제 패션 대비해서는 안 되는 그런 품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 백화점 업체들의 마진에는 약간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네. 이것도 또 이제 전략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선택이고. 아까 그 무신사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패션 플랫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패션 플랫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네. 근데 여기가 상장한다. 네. IPO 한다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듣고 있거든요. 여기 상장을 하는 겁니까? 왜냐면 이제 기업 가치가 되게 이제 크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받았던 이제 기업 가치가 한 4조 5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상장 전에 전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을 받으면서, 때의 네, 기업 가치가 네. 4, 5조 원. 네네네. 이게 뭐 비상장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그 정도로 네. 추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과거 컬리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컬리가 이제 상장 직전에 받았던 가치가 4조 원이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상장을 하면 6조 원 또는 7조 원 정도 레벨에서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우세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무신사도 똑같이 비상장인 지금 상황에서 4조 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6, 7조 정도 노리고 상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 보도되는 내용들은 이제 10조 원을 타겟하고 있다. 여기는 상장을 일부러 급하게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몸값을 키우려고? 무슨 이유예요? 급하게 안 한다기보다는 꾸준히 추진은 이제 했었었고요. 근데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좋을 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IPO가 이제 화랑일 때 하는 게 또 좋고, 그리고 네. 또 이커머스가 성장이 좀 둔화될 때보다는 약간 소비가 좋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는 멀티플을 좀 높일 수 있는 고평가받을 그런 수 있으니. 구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점을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10조 원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백화점 뭐 시가총액이 아시겠지만은 뭐 2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이제 패션으로 보면은 엄청 큰 기업 가치를 목표로 추진을 거의 하고 있는 걸 웬만한 보시면 백화점의 되겠습니다. 5배에 달하는 몸값. 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플랫폼으로 인정받으니까 또 그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해외 진출을 좀 가속화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국한돼서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몸값에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확장성을 보여주고자 최근에 중국에도 매장을 냈고요. 그리고 또 무신사가 진행하고 있는 PB 상품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브랜드가 또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점포도 확장하고, 또 중국과 일본에도 이런 식으로 또 수출 총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해외 사업을 좀 강화하려는 모습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장성이 또 꺾였다라는 말 나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또 해외로 네. 나가서 더 성장을 하는 보여줘야 거죠. 되는 거죠. 네. 또 그 유통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무래도 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인식을 할 텐데 네. 또 한편에서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면은 꼭 그렇지도 않고 네네네.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뭔가 옛날 좀 대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요.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기준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이 좋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고 부동산이 오르가면 백화점이었고, 뭐 이커머스 성장하면은 또 이커머스 플랫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었었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의 개수도 굉장히 증가했고, 이게 또 뜨고지는 속도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되게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의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과거 대비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올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신세계가 그러니까 사실상 백화점들이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비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네. 상반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주가만 이제 좀 먼저 올랐었고, 올라가요. 예, 그리고 소비 쿠폰 지급되면서 7월 말부터 좀 소비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왔고 연말에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효과가 좀 있는 편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만 좋아져도 실적 개선폭이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신세계가 그동안 좀 어려웠던 거에 이제 면세점, 공항 면세점 특히 이제 임대료가 워낙 부담이 컸다 보니까 아하. 적자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항 면세점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철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보니까요. 그래서 과거 이제 실적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의 이제 수익성 특히나 이제 적자 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위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 자체는 이제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점포 가지고 또 출점하는 건 또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뭐 롯데 쇼핑이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비중이 좀 낮은 편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ETF 투자들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ETF, 국내 ETF 뭐 순자산 총액이 300조 원 넘어섰고 네, 그 대부분이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 이쪽으로들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네. 유통업도 이게 뭐 섹터별로 나누어서 ETF 투자하는 방법들은 좀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섹터별로 뭐 저희 전체 소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뭐 워낙 업황이 화랑인 거에 대해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데 근데 화장품이 진짜 어려운 게 일단 브랜드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렇죠. 브랜드가 빨리 변하고. 유행하는 게 너무 빨리 바뀌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장 궁금하고 주목하고 있는 게 두바이 쫀득 쿠키가 언제까지 유행할 건가 저는 지금 이거를 매일매일 날짜를 세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없어서 못 사 먹는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네. 또 그것도 비싸서 네. 두쫑쿠 10개 얼마나 사 먹으면 하는데요? 뭐 삼성전자 주식 몇 개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타이밍을 잡고 대응하기가 특히 소비재 투자가 유통도 그렇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ETF는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단일 주식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성장 자체도 내수가 막 엄청나게 커지거나 뭐 출산율이 막 엄청나게 오르거나 그건 또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에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ETF 투자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소비재 기업들은 또 미국 주식들 또 선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주식은 뭐 코스코 뭐 지난 밤에 나왔습니다만은 기존 점포 신장률도 7%대로 예상 대비 잘 나왔고 사실 우리나라 마트가 7% 성장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 예, 거의 뭐 2, 3% 성장으로 안착이 된 상황이고 이거 1%포인트 올리는 것도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뭐 해외 주식은 워낙에 재밌고 또 새로운 분야도 많고 또 그러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요. 예. LS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증권사 다니시는데 이름이 올인이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드디어 주말입니다. 주말